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에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효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 아이들이 겪는 불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아이들의 불안을 어떻게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안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느끼기 시작하는 감정이어서요. 아이들이 낯선 사람을 보고 무서워한다거나 아니면 분리불안을 경험한다거나 이런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그런 나이에 아이들의 불안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 발달하고 있다라는 어떤 신호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안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나이에는 정상이지만 또 어떤 나이가 되면 이제는 이런 불안은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불안이 남아있네? 그러면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신호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유치원에 처음 가는 3살, 4살 이런 아이들이 유치원에 안 가려고 그러고 엄마랑 떨어지기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울고 막 이러면은 정상적인 것이지만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학교에 안 가려고 하고 엄마랑 떨어지기 어려워하고 막 엄마가 음식물 쓰레기만 버리러 가도 막 울고 막 이러면 이제 이거는 약간 심각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불안이 너무 심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불안장애라고 하는데요. 불안장애도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때는 아이들이 벌레나 이런 걸 무서워하거나 엄마랑 떨어지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이런 좀 분리불안 장애나 특정 공포증 같은 것들이 나타나다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점점 더 이제 어른들의 불안과 비슷한 형태의 불안이 생기기 시작해서 청소년기가 되면 특히 이제 고3이 되면 수능 시험 날 다가오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모의고사 시험 보러 들어가는데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와요. 이런 조금 더 어른의 불안에 더 가까운 공황장애나 사회공포증이나 이런 불안으로 이제 조금 양상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불안은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나아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스스로의 불안을 조절하는 힘이 자라기 때문인데요. 또 반대로 청소년기가 되면 또래 관계가 중요해지고 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더 많이 의식하게 되면서 불안이 좀 더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도 합니다. 불안은 좀 그런 불안한 성향? 우리가 이제 기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성향을 타고납니다. 그래서 같은 부모가 아이를 2명을 낳아도 한 아이는 되게 별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런 아이가 있고 또 한 아이는 또 되게 예민하고 막 조그만 일에도 미리 걱정하고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아이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아이가 타고나는 기질이에요. 기질은 우리가 어떤 외부에 혹은 내부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어떤 감정이나 행동이나 또 이런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양상을 기질이라고 하는데요. 활동량이나 에너지 수준, 수면이나 식습관, 꾸준히 무언가를 해내는 능력,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 때 뭔가 이렇게 좀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고, 별로 안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타고나는 기질인데, 새로운 것들을 마주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신나, 새로운 걸 경험해서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일이 다가오기 전에 불안해하고 막 긴장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런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 아이의 불안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타고난 기질이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의 우리의 삶을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불안도 그래서요.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 좀 예민한 아이라고 하더라도 자라면서 부모가 이렇게 좀 많이 잘 다독여주고 아이가 스스로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능력들을 키워가다 보면 불안을 좀 잘 조절하는 아이로 자랄 수도 있고요. 또 아이가 태어날 때는 무던한 아이였는데 살면서 학교 폭력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건들을 겪으면서 점점 더 예민한 아이로 자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타고난 기질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고 더불어서 아이가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 양육들, 학교에서 경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불안에 영향을 함께 주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불안하고 좀 예민한 아이다,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손톱을 뜯는다든지, 뭐 화장실에 자주 간다든지, 미얀마에서 지진이 났는데 엄마 우리나라에도 지진 나면 어떡해요? 뭐 어디서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나면 어떡해? 이런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좀 과하고 반복적으로 걱정을 한다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내가 이 말 했는데 애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죠?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불편해하고 신경을 쓰는 것도 또 불안한 아이들이 흔히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라면서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불안을 경험하면서 자라고요. 또 그런 불안이 또 조금 있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잘 챙기기 때문에 불안이 있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안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서 어떤 이 아이의 혹은 가족의 삶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면, 그럼 저희가 그것을 불안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을 정신건강의과 의사들이 기능상의 저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불안이 너무 심해서 학교를 못 간다든지, 아니면 수능 시험을 보다가 뭐 숨이 안 쉬어져서 뛰쳐나온다든지, 혹은 뭔가 이렇게 그 학교에서 다 같이 해야 되는 모든 활동이나 혹은 발표 같은 것을 못할 정도로 불안이 높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면 그때는 저희가 이제 불안 장애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정도의 불안을 아이가 경험하고 있으면 이제 한 번 정도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뭔가 도움을 받을 것이 없는지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이 높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불안한 것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예민하네? 그냥 우리 아이가 좀 별나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너무 그냥 예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 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거를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예민하고 불안한 본인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에너지도 많이 들고 긴장을 많이 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불편한 마음의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것이어서, 도움을 일찍 받으면 훨씬 더 자기 일상을 잘 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한번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진단이나 평가가 필요한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장애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특정공포증이에요. 특정공포증은 뭐 그런 거죠. 어른들도 있잖아요. 뭐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리 같은데 가에 서면 떨어질까 봐 되게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 뭐 높은 곳 혹은 뭐 엘리베이터 같이 답답한 곳 혹은 이런데 뭐 특정한 장소, 터널 이런 데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애들한테 훨씬 흔한 것은요, 벌레, 뭐 개, 뭐 이런 동물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주사? 애들이 예방접종 많이 맞아야 되니까 주사 공포증? 뭐 이런 공포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굉장히 흔해서 전체 아이들이 뭐 살면서 한 5%에서 8% 정도 아이들이 이런 특정 공포증을 경험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 특정 공포증은 좀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뭐 벌레 무서워하면 그냥 바깥에 나가서 놀지 않고 실내에서 많이 놀면 되고, 이제 근데 뭐 주사 맞아야 되는 거는 미리 설명해주고 좀 달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긴 하는데요. 좀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근데 주사를 매일 맞는 건 아니니까 일상생활에 장애를 많이 가져오지는 않아서, 그래서 좀 꼭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흔하기는 굉장히 흔해요. 너무 심해서 뭔가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주사를 못 맞아서 수술을 못 한다, 뭐 그런 정도가 되면 뭔가 어떤 치료를 해서 조금 그런 아이가 두려워하는 자극에 조금씩 노출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뭐 유치원 처음 가는 아이들한테 가장 흔한 것은 분리불안장애죠. 분리불안장애는 내가 어떤 애착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 부모와 떨어지기를 힘들어하고, 그래서 뭐 내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 엄마가 어디 가버리면 어떡하지? 혹은 엄마가 뭐 교통사고가 나서
나를 다시 보러 못 오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없는 사이에 나나 혹은 그 대상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헤어지게 될까 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과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늘 부모가 있는지 확인하고 계속 연락하고 뭐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또 초반까지는 아이들이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 엄마가 늘 학교 끝날 때 데리러 오는구나. 엄마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늘 집에 있구나. 내가 학교에 있어도 별일이 생기지 않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고 계속 뭔가 떨어지기를 힘들어 한다면 불안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불안장애라는 병이 있는데요. 범불안장애는 늘 안절부절 못한 이런 예민한 아이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조금 어른들에서의 범불안장애보다 아이들에서의 범불안장애는 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많다기보다는 자꾸 좀 긴장하고 확인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좀 예민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힘들어하고 특히 이제 아이들은 발표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학교에서 조별 과제도 해야 되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을 많이 쓰면서 내가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사실 다른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데 그런 걸 지나치게 의식하는 그런 것을 사회공포증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도 이제 그런 사회공포증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공포증의 가장 극심한 형태가 선택적 함구증입니다. 선택적 함구증은 말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는 쫑알쫑알 제잘제잘 얘기를 잘하는데 누군가 나를 관찰하는 것 같은 상황 혹은 나를 평가하는 것 같은 상황 혹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는 말을 안 하는 그런 것을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선택적 함구증은 예민하고 불안한 기질을 타고난 아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불안 장애 중에서 가장 좀 심한 형태여서 선택적 함구증을 경험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병원에 빨리 오셔서 뭐 심리검사도 좀 하고 놀이치료를 하든 또 엄마가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읽어줘야 되는지 좀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약을 먹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아이들 앞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성을 발달시킬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빠르게 병원에 데려오셔서 치료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그런 학습이나 경쟁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면서 고등학생들 아이들 사이에서 공황장애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고3이 되면 정말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고 공부도 잘하고 괜찮았던 아이들이 극심한 불안,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가슴이 빨리 뛰면서 땀이 나고 막 이런 그런 것이 확 막 폭풍처럼 몰려왔다가 또 폭풍처럼 가거든요. 근데 그 공황장애가 오는 순간에는 정말 숨이 막혀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또 금방 30분이나 1시간 있으면 지나가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그러면 어떡하지? 시험 보다가 또 그러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예기 불안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공황장애도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생기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경험하는 예민이나 불안이 너무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좀 강박증, 공황장애 이런 좀 구체적인 어떤 불안장애 증상이 생기면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평가를 하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 오면 뭐 저희가 아이도 보고 부모님하고 얘기도 해보고 뭐 아이랑 잠깐 놀거나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심리검사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다 말하지 못하는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좀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우리 아이가 불안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치료를 하게 되죠. 저희가 병원에 오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부모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아이의 마음의 상태를 알려드리고 사실 불안하고 예민한 아이들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굉장히 불안해. 굉장히 압도적인 불안감으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게 불안하고 이런 게 걱정되고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엄마가 마음을 읽어주는 법, 아빠가 마음을 읽어주는 법이나 뭐 이런 조절하는 법을 부모님께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좀 인지행동 치료, 인지행동 치료는 아이의 생각이나 행동을 조절해서 아이의 불안을 스스로 조절하도록 하는 치료인데, 이런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놀이치료, 놀이치료는 좀 정서에 포커스를 두고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좀 불안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치료인데, 뭐 나이가 들면 이제 놀이치료가 상담치료가 되는 거고요. 이런 놀이치료나 상담치료, 정신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에 너무 아이가 지금 왜 학교를 아예 못 간다, 학교에서 너무 힘들다, 좀 어려움이 심하다고 생각이 들면 저희가 약을 쓰기도 하는데요. 약물 치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불안이 줄어드는 치료거든요. 요즘에는 약들이 옛날이랑 다르고 되게 좋아서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하게 약을 잘 먹을 수 있고, 뭐 물론 아이들마다 이제 성향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니까 아이한테 맞는 약을 찾아야 돼서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결국 아이한테 맞는 약을 찾으면 이 약물 치료가 또 굉장히 빠르게 불안을 이제 내려가게 하는 치료라, 이런 치료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